이 일은 바로 작년 설날 직전에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속이 후련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때가 설날을 불과 3일 앞둔 날이었죠. 1년 내내 바빴지만 그래도 명절인데 남편과 시부모님 댁에 가서 다 함께 모여 시끌벅적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미리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안동소주 한 세트를 사고 시어머니께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골랐어요. 분명히 입어보시면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죠. 아가씨를 위해서는 평소에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설화수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고요.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차에 올라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시댁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이웃 아주머니 몇 분과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니 하고 부르려던 찰나 귀에 밝히는 말을 듣고 말았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말도 마세요. 겉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 우리 아들이 걔랑 결혼한 건 정말 8대조가 쌓은 애군 때문일 거야.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우리 아들 돈 쓸 생각만 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손에 들고 있던 선물 꾸러미를 놓칠 뻔했습니다. 제가 언제 계산적이었던가요? 남편과 결혼한 2년 동안 저도 직장이 있었고 월급도 적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에 제 돈을 보탤 때가 더 많았는데 어쩌다 어머님 입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된 걸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가가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험담하던 표정을 싹 감췄지만 여전히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선물을 힐끗 쳐다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이구, 돌아올 줄은 아네? 난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잊은 줄 알았지. 옆에 있던 이웃 아주머니들은 민망한 듯 서둘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뒤를 따라 아파트로 올라가면서 가슴이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어머님이 또 쏘아붙였습니다. 넌 뭐 하러 왔니? 귀찮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곧 설이잖아요. 다 같이 명절 보내려고 왔죠. 집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남편과 시아버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오는 길에 힘들었지? 제가 남편에게 막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긴 뭘, 와.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거니까 너 같은 남은 어서 돌아가.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황급히 시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서연이가 내 아내인데 어떻게 남이야? 시아버님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명절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야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외쳤죠. 내가 남이라면 남인 거야. 저 애가 우리 아들 돈 쓰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우리 이씨 집안일에 어디 성도 다른 애가 끼어들어? 오늘은 절대 이 문턱을 넘을 수 없어. 시어머니의 그 악랄한 표정과 여기까지 오면서 품었던 기대감, 그리고 방금 아파트 아래에서 들었던 험담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억울함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 선물을 사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를 모욕하다니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큰 기업을 운영하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이셨죠. 제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속상한 일을 겪으면 며칠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딸,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억울함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시댁 아파트 앞인데요. 어머니가 저보고 남이라고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제가 자기 아들 돈이나 노린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죠. 뭐라고? 그 여자가 감히 우리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서연아, 거기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당장 기사들 보내서 너 데려올게. 감히 누가 널 막는지 보자. 그 여자랑 절대 싸우지 마. 엄마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통화에서 기사들을 보낸다는 말을 듣고 잠시 흠칫하더니 이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들?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어디서 허세를 부리고 있어. 우리 보라고 일부러 연기하는 거 다 알아. 남편도 저를 말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씀이 좀 거치셔서 그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시아버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어서 들어오너라. 밖은 추운데 감기 걸리겠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고 말고는 이제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굳이 여기서 이런 수모를 겪을 필요는 없죠. 말을 마친 저는 다시 핸드폰을 꺼내 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님, 지금 당장 이 시댁에 발급된 블랙카드 10장 전부 정지시켜 주세요. 앞으로 그 집 식구 중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기존에 제공되던 모든 혜택도 전부 취소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가씨,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바로 정지시키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블랙카드 10장은 평소 자신과 아가씨가 쇼핑하거나 집안의 큰 지출을 해결하는 데 쓰던 카드였으니까요. 한도도 높고 온갖 VVIP 혜택까지 누릴 수 있었죠. 그녀는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네, 네가 감히 내 카드를 정지시켜? 그 카드가 우리 집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당장 다시 풀어. 저는 그녀를 보며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카드는 저희 엄마가 제게 주신 거예요.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이제 당신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네요. 정지하면 뭐 어때서요? 그동안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따지지 않았지만 당신들은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모욕까지 했잖아요. 제가 정말 만만해 보였나요?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그 카드 정지되면 우리 엄마랑 동생은 어떻게? 집안일도 그 카드로 해결하는 게 많은데 김 비서한테 다시 말해서 일단 카드부터 풀어주면 안 될까?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저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얘기하자고? 아까 당신 엄마가 나를 문전박대하고 남이라고 했을 땐 왜 나랑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급해지셨나 보네? 너무 늦었어. 바로 그때 아파트 아래에서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두 대가 아닌 것이 분명했죠. 시어머니는 황급히 창가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이 최소 10대 이상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 총수들이 타는 차처럼 위압감이 넘쳤죠. 곧이어 엄마의 비서가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차량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하얘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죠.
시아버님도 아래의 차량 행렬과 저를 번갈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눈치였죠.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가져왔던 선물 꾸러미를 챙겨 비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오려 하자 제가 뒤돌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따라오지 마. 지금 당신네 집안 사람 누구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따라 내려가 맨 앞에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량 행렬이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저는 차창 밖으로 시댁이 있는 아파트 건물을 바라보며 마침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했으니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요. 2부. 저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한남동에 있는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마자 집사님이 직원들을 이끌고 나와 저를 맞이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는 자주색 캐시미어 원피스를 입고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얼굴과 팔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내 새끼, 이제야 왔구나. 속상한 일은 없었고 그 여자가 손찌검이라도 한 건 아니지. 엄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시댁에서 느꼈던 분노가 절반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말로만 그러셨지 다른 건 없었어. 엄마는 여전히 안심이 안 되는지 저를 소파에 앉히고 하인에게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조금 마음을 놓으시는 듯 했습니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시집가서 억울한 일 있으면 엄마한테 바로 말하라고. 넌 맨날 가와만사성이라며 참기만 하니 저 사람들이 네 호의를 권리인 줄 알잖아. 저는 엄마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냥 설이잖아요. 다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명절 보내자. 문전박대했다고? 우리가 아쉬울 거 하나 없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집밥을 먹으니 마음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엄마가 특별히 주방에 부탁해 만든 전까지 친정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죠.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시댁에서의 끔찍한 일은 잠시 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 시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차량 행렬과 함께 떠난 후 남편 이민주는 거실을 빙빙 돌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바닥이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죠. 입으로는 계속 이걸 어떡하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영자 씨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애써 허세를 부리며 투덜거렸죠. 돈 좀 있다고 잘난 척은 차 몇 대 끌고 온 게 뭐 대수라고? 블랙카드 10장 정지하면 뭐 어쩔 건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예전에 그 카드 없었을 때도 우린 잘만 살았어. 시아버님 이병철 씨는 옆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뱃재가 손가락에 닿을 지경인데도 모르고 있었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 좀 그만하지? 아까 그 차들 왔을 땐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 창문에 매달려서 넋놓고 쳐다보던 건 누구였는데? 그 블랙카드가 어떤 건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이랑 미나가 백화점에서 옷 사고 피부관리실 가고 마트 갈 때마다 뭘로 긁었어? 당신 지난달에 산 그 순금 목걸이 세트랑 미나 최신형 핸드폰도 다 그 카드로 산 거 아니야? 이제 카드 정지됐으니 우리 집 저축한 돈으로 당신들 씀씀이를 며칠이나 버틸 것 같아? 시아버님에게 한 소리 듣자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소파 팔걸이를 탁 치며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돈 쓰는데 뭐가 문제야? 그 카드도 며느리가 좋아서 준 거 아니었어? 그런데
왜 마음대로 정지하고 난리야? 이건 분명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라고. 내가 보기 싫어서 일부러 우리 집안을 쥐고 흔들려는 수작이야. 그때 아가씨 이민아가 분홍색 잠옷을 입고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SNS를 보느라밖에 소동을 전혀 듣지 못했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으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영상 보는데 방해되잖아. 배고픈데 저녁 뭐 먹어? 우리 새로 생긴 허거집 가서 외식할까? 어제 SNS에서 봤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던데. 그 인플루언서가 추천한 새우 완자도 먹고 싶단 말이야. 시어머니는 딸이 허거를 먹고 싶다는 말에 반사적으로 그래, 가자고 하려다 카드 정지 사실이 떠올라 말을 삼켰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미나에게 쏘아붙였죠. 먹긴 뭘 먹어, 먹을 줄만 알지. 넌 딴 생각은 안 하니? 내 올케가 블랙카드 10장 전부 정지시켰어. 이제 너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쓸 돈 없어. 허거 먹고 싶으면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 미나는 잠이 덜 깬 표정이다가 카드 정지라는 말을 듣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카드가 정지됐다고? 엄마, 장난이지. 왜 정지됐는데? 나 어제 친구들이랑 약속했단 말이야. 오늘 오후에 백화점 가서 새로 나온 명품백 사기로. 그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사버릴 거란 말이야. 카드 없으면 어떻게 사? 옆에 있던 남편 민준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어? 엄마가 오늘 아파트 앞에서 이웃들한테 형수님 험담하는 걸 형수님이 들었어. 집에 와서는 형수님 보고 남이라고 문전박대했잖아. 그래서 형수님이 화나서 카드 정지시킨 거야. 그 말을 들은 미나는 곧바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팔을 놓고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올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카드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나 아직 설빔으로 입을 새 옷이랑 새 가방, 새 신발도 못 샀단 말이야. 카드 없으면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 친구들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예쁘게 꾸미고 왔는데 나만 헌옷 입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딸에게까지 원망을 듣자 시어머니는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미나를 가리키며 말했죠.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내 오빠를 위해서 그런 거야. 걔가 평소에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 꼭 우리가 몇 억 빚진 사람처럼 굴잖아. 그래서 내가 기 좀 꺾어주려고 한 거지. 카드 정지된 게 뭐 대수야. 우리도 저축한 돈 있잖아. 가방 하나 못 사주겠어? 나중에 돈 생기면 사면 되지.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침실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장 통장 가져올게. 우리 집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녀는 침실에 들어가 옷장 가장 아래 서랍을 뒤져 빨간색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통장을 품에 안고 거실로 돌아와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통장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민준과 미나가 급히 다가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잔액란에는 2356, 879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작 200만 원 남짓한 돈이었죠. 시아버님도 다가와 통장을 보고는 말없이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것밖에 안 남았지? 지난번에 봤을 땐 몇 천만 원은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된 거야? 시아버님이 옆에서 차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묻는 거야?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 지난달에 보석상 가서 순금 목걸이랑 팔찌 세트 사느라 500만 원 넘게 썼지. 지지난달에는 미나가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꿔달래서 100만 원 넘게 썼고 당신 매달 피부관리실 가고 화장품 사는 데만 수십만 원씩 쓰잖아. 미나도 맨날 친구들이랑 외식하고 영화 보는 돈 다 당신이 내줬고 평소에 블랙카드가 있으니 둘 다 돈을 물쓰듯 했지. 이제 카드 없으니까 저축한 돈 없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200만 원으로 설 장보기는커녕 친척들 용돈 챙기기도 힘들어.
당장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금도 못 내. 시어머니의 얼굴은 몇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하얘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통장만 바라봤죠. 민주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비볐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까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설 음식 재료도 하나도 못 샀잖아. 부적, 세뱃돈 봉투, 폭죽도 준비 못했고 부모님 설빔이랑 친척 아이들 세뱃돈도 다 돈인데 게다가 다음 달 주택담보대출금도 내야 하잖아. 58만 원이나 되는데 내 월급이 300만 원 남짓인데 생활비랑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대출금은 어떻게 내? 대출금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블랙카드가 있으니 이런 걱정은 해본 적도 없었죠. 이제 대출금도 못 낼 지경이라는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여보, 그럼 아버님께 좀 빌리면 안 될까? 아버님 연금 좀 있으시잖아. 일단 몇백만 원만 빌리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면 시아버님은 그녀를 쏘아보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님께 빌리자고?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지난번에 당신 어머니 안마의자 사드린다고 아버님께 300만 원 빌려놓고 아직도 안 갚았잖아. 아버님이 지난달에 전화해서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혈압약 살 돈 좀 보태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또 돈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어? 게다가 그 돈은 아버님 노후 자금인데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시선을 아들 민준에게로 돌렸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낮춰 애원했죠. 아들, 그럼 네가 내 아내한테 전화 좀 해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엄마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싸우지 않고 남이라는 말도 안 하겠다고 해. 카드만이라도 다시 풀어달라고 부탁해봐. 네가 남편인데 네 체면을 봐서라도 어떻게 해주지 않겠어?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형수님 갈 때 제가 같이 가면서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따라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 누구도 보고 싶지 않다고. 지금 전화해봤자 받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봐야지.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있던 민준의 핸드폰을 집어 그의 손에 쥐어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전화해. 지금 당장 잘 말해봐. 우리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관리비랑 공과금도 못 낼 지경이라고. 대출금도 막막하다고. 일단 카드만 다시 풀어주고 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선물 사들고 가서 사과하겠다고 해. 알았지? 민주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들고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와 거실에서 설 특집 프로그램 재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려 확인해 보니 이민준의 번호였죠.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집안 사람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히 통화했다가 또 속상한 일만 생길 테니까요. 민주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뚜 소리에 잠시 멍하니 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는 서너 번을 더 걸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 안 받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죠.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카드도 없고 돈도 없고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화내지 말걸. 내가 왜 걔를 남이라고 했을까? 미나는 엄마가 우는 것을 보자 자신도 울상이 되었습니다. 입을 삐죽이며 말했죠. 엄마, 그럼 내 가방은 어떻게? 친구들한테 오늘 꼭 살 거라고 다 자랑해놨는데 못 사면 분명히 비웃을 거란 말이야. 나 비웃음 당하기 싫어. 시아버님은 세 사람이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에 든 담배를 재떨이에 지시겼죠. 탁 소리와 함께 재떨이가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울어? 울기만 하면 다야?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 처음에 며느리가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싹싹했어. 나한테는 좋은 술 사오고 당신한테는 좋은 옷 사주고 미나 생일까지 챙겨서 선물 사줬잖아. 그런데 당신은 맨날 트집 잡고 밖에서는 험담하고 오늘은 아예 문전박대까지 했지. 이제 와서 벌 받으니까 힘들어? 너무 늦었어. 시아버님에게 호통을 듣자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었지만 감히 대꾸는 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눈물만 닦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죠.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조차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다 지쳐 소파에서 멍하니 있었고 민주는 옆에서 한숨만 쉬었죠. 미나는 방에 틀어박혀 친구에게 가방을 못 사게 된 것을 하소연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혼자 부엌에 가서라면 3개를 끓여왔는데 계란 하나 넣지 않은 맹물 라면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릇에 담긴 멀건 라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젓가락으로 2번 휘젓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이 라면 왜 이렇게 맛없어? 고기 한 점 없잖아. 나 안 먹어. 그녀는 그릇을 옆으로 밀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먹을 기분이 아니었는지 한 젓가락 뜨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남은 라면 그릇 2개를 보며 한숨을 쉬고는 혼자서 한 그릇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죠.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 대출금은 어쩌나, 설장은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생각할수록 초조하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눈을 붙였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쿵쿵쿵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시아버님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자 관리사무소 직원이 요금 고지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앞두고 바쁘실 텐데 대개 관리비와 공과금이 미납되어서요. 납부 독려차 방문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직원을 안으로 들이고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죠. 관리비 22만 원, 공과금 11만 원, 합쳐서 총 33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지서의 숫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직원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기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요즘 사정이 좀 어려워서 며칠 안에 돈 마련해서 바로 낼게요. 네. 직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모님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절 전이라 회사에서도 독촉이 심해서요. 만약 계속 미납하시면 며칠 내로 단전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명절에 물이랑 전기 끊기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시고 빨리 납부해 주세요. 직원이 떠난 후 시어머니는 또다시 민준에게 저에게 전화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그는 제게 카카오톡 메시지도 여러 개 보냈습니다. 집안이 어려우니 제발 카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여전히 제 연락을 안 받아요. 전화도 카톡도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이놈의 인생, 이제 못 살겠다. 카드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제 물이랑 전기까지 끊긴다니 이번 설은 어떻게 보내란 말이냐. 내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운고. 시아버님은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말릴 기운도 없는지 현관 앞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미간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죠. 미나는 방에서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올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몰래 눈물만 훔쳤습니다. 자신의 명품백과 친구들과의 파티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서러웠죠.
한때 기세등등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이 모두 제가 준 10장의 블랙카드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그 카드가 없으니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다시는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감히 저를 남 취급하고 문전박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3부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결국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일이야? 울면 카드가 돌아오고 돈이 생겨?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해.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뭐가 있어? 민준이가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는데 이대로 단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서연이네 집에 직접 찾아가 볼게요.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잘 얘기하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 당장 가봐. 가서 잘 말해. 엄마가 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카드만이라도 풀어달라고 해. 다는 안 되더라도 일단 한 장만이라도 풀어서 관리비라도 내게 해달라고. 단전은 막아야 하잖아.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라.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는 게 낫겠지. 가서 공손하게 절대 말대꾸하지 말고. 미나도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오빠, 올케한테 나도 잘못했다고 전해줘. 다시는 조르지 않을 테니까 화 풀라고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에 집에 있던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집을 나섰죠. 그때 저는 엄마 집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하인이 가져다 준 과일 플래터가 놓여 있었죠.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안 경비를 책임지는 박 팀장님이 다급하게 달려와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대문 앞에 이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가씨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들여보낼까요?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듣자 제 손에 들려있던 책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만나지 않을 거예요. 돌려보내세요. 박 팀장님은 즉시 알겠습니다. 아가씨, 바로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박 팀장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그분이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대문 앞에서 계속 서 계십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민주는 왜 이렇게 끈질긴 걸까요?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건지. 저는 박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말하세요. 계속 버티면 경비원들을 시켜 쫓아내겠다고요. 박 팀장님은 다시 나갔고 이번에는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서서 아가씨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과일을 찍던 포크를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민주는 평소에 고집이 센 편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왜 저렇게 완강할까요? 하지만 그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고 해서 제 마음이 약해질 리는 없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다면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낼 때 저를 위해 한마디라도 했어야죠. 그저 참으라고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박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 있고 싶으면 서 있으라고 하세요. 절대 들여보내지 마시고 더 이상 말도 섞지 마세요. 박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가 막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박 팀장님이 또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그분이 아직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계속 손을 비비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저는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서 있겠다고 한 건 그 사람 자신이에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요. 자기 엄마가 저를 쫓아냈을 땐
제 마음이 얼마나 춥고 억울했을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이제 와서 추운 걸 알다니 너무 늦었죠. 박 팀장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 점심시간이 되자 박 팀장님이 다시 왔습니다. 아가씨, 그분이 아직도 문 앞에 계십니다. 아직 식사도 못했다고 밥 한 끼만이라도 달라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부부 사이인데 무슨 일이든 얼굴 보고 얘기해야지. 정말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건 동정심을 유발해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자기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했을 때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만나면 분명히 또 애원할 거고 제가 마음 약해지면 그들은 예전처럼 저를 하찮게 여길 거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에 달렸지. 스스로 억울한 일은 만들지 마렴. 저는 박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밥은 왜 줘요? 배고프면 알아서 가겠죠. 박 팀장님은 말없이 물러났습니다. 오후 3, 4시쯤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했죠. 박 팀장님이 또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밖에 눈이 옵니다. 그분이 아직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온몸에 눈이 쌓였는데 정말 딱해 보입니다. 정말 안 만나실 겁니까? 창문 너머로 밖을 보니 정말로 문 앞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눈을 맞은 채 목을 움츠리고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죠. 이민준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부부였고 그가 제게 직접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자기 엄마 말에 너무 휘둘렸을 뿐이죠.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가 제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저를 남이라고 욕하고 쫓아냈던 장면을 떠올리자 그 작은 동정심마저 사라졌습니다. 저는 박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안 만나요. 가서 전하세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요. 박 팀장님은 급히 알겠습니다. 아가씨, 바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박 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그가 떠났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더군요. 무척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온몸에 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은 새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재채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어떻게 됐어? 만났어? 카드 풀어준대?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못 만났어. 저를 만나주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문 앞에서 막았고 제가 오후 내내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나주지도 않는다니 이건 정말 우리를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 미나도 초조해졌습니다. 그럼 내 가방은? 내 새 옷은? 설에 헌옷 입고 나갈 순 없잖아. 시아버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내 가방, 내 새 옷 타령이냐. 일단 우리가 이 설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부터 걱정해라. 설까지 이틀 남았는데 장도 못 받고 관리비도 못 냈어. 이러다 정말 단전될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맞다. 내 올케한테 친한 친구가 있잖아. 김민지라고. 둘이 엄청 친하던데. 민지한테 전화해서 사정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민지가 한마디 해주면 내 올케 마음도 좀 풀리지 않을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바로 민지 씨한테 전화해볼게.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민지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웬일이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안녕하세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제 아내한테 제발 화 좀 풀라고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엄마도 저도 다 잘못했다고 카드만이라도 다시 풀어달라고요. 전부 아니더라도 일단 한 장이라도 풀어서 관리비라도 낼 수 있게 단전은 막아야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민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 도와드리고 싶지만 이건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서연이가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시댁에서 겪은 일 다 말해줬어요. 거의 울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듣는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이 너무 심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민준 씨가 직접 해결하셔야 할 문제 같아요. 제가 설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민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지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먼저 끊을게요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일이 잘 안 풀렸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떻게 됐어? 민지가 도와준대?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기는 서연이를 설득할 수 없대요. 그리고 엄마가 그날 너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정말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밤 시댁은 정말로 단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가 되자 물도 불도 없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자 불평했습니다. 엄마, 물도 안 나오잖아. 세수도 못하겠어. 몸이 끈적거려서 미치겠어.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관리비 못 내서 그런 걸 어떡해. 이제 와서 불편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시아버님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양초 하나를 켰습니다. 그만들 좀 해. 어서 양초나 몇 개 더 찾아봐. 이러다 곧 아무것도 안 보이겠어. 희미한 촛불 아래 가족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죠. 미나는 너무 배가 고파 과자 한 봉지를 찾아 씹었지만 두어입 먹고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이 과자 너무 맛없어. 따뜻한 물이라도 있었으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디 있어. 물도 끊겼는데. 그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내일 다시 서연이네 집에 가볼게요.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볼래요. 우리가 단전된 걸 알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다시 가봐. 아침 일찍 가서 걔가 외출할 때를 노려봐. 가서 잘 말해.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들고 가면 아첨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오히려 더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설맞이 쇼핑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명절인데 집안도 좀 꾸며야 했으니까요. 대문으로 막 나서는데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이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나왔구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우리 가족 전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 카드 다시 풀어주면 안 될까? 집에 물도 전기도 다 끊겨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있어.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줘 제발.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럼 나는 누가 불쌍하게 여겨줬는데? 그날 당신 엄마가 나를 쫓아낼 때 당신은 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지? 내가 당신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당신은 왜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다 우리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이 억울하게 내버려둬서 미안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속상하게 안 할게. 저는 비웃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 말을 또 믿을 수 있을까? 당신은 예전에도 나한테 잘하겠다고 약속했었어. 결과는 어땠지? 당신 엄마가 나랑 싸울 때마다 당신은 나한테 참으라고 양보하라고만 했잖아. 단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준 적 없으면서 그때 엄마도 다가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우리 서연이가 모질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자네 집안이 너무 심했지. 우리 딸은 평생 이렇게 큰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자네들은 우리 딸을 남 취급하고 문전박대까지 했잖아. 누가 화를 안 내겠나. 민주는 엄마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저희 좀 용서해 달라고요. 네,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설득 못해. 이건 서연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야. 서연이가 자네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어서 돌아가. 우리 길 막지 말고. 말을 마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따라오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했죠. 박 팀장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 아가씨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백화점에 도착한 뒤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번에 쉽게 용서해주면 그들은 앞으로도 예전처럼 저를 하찮게 여길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억울함을 겪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널 지지한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우리는 백화점에서 많은 설맞이 용품을 샀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장식품까지 쇼핑카트 2개를 가득 채웠죠. 점심에는 백화점 레스토랑에서 랍스터와 전복 요리를 먹었습니다. 모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한편 집에 돌아간 민준이 상황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죠. 미나는 너무 배가 고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더는 못 참겠어. 밖에 나가서 뭐라도 사 먹을 거야. 차라리 내 돈 내고 사 먹을지언정 집에서 굶고 싶지는 않아. 미나는 자신이 모아둔 용돈 몇십만 원을 찾아 밖으로 나가 빵과 생수를 사왔습니다. 온 가족이 생수를 마시며 퍽퍽한 빵을 씹는 모습은 우리가 백화점에서 고급 요리를 즐기는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자초한 일이야. 처음에 걔한테 잘해줬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심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고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또다시 저희 집에 2번이나 찾아왔지만 번번이 경비원에게 막혀 제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집들은 시끌벅적하게 전을 부치고 윷놀이를 하며 명절 분위기를 내고 있었지만 시댁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커녕 단수, 단전까지 된 상황. 그 처참한 모습은 누가 봐도 한숨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잘해줬더라면 결코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부, 설날을 하루 앞둔 날, 엄마 집은
이미 붉은색 복주머니와 장식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청사초롱이 걸려 있었고 창문에는 복푸롱 자가 붙어 있었죠. 거실에는 향기로운 난 화분이 놓여 있어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의 도우미 아주머니들은 저녁에 먹을 설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약식까지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저와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곶감을 먹으며 TV에서 하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평화로울 순 없었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세아가니? 나, 엄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걸 알자마자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별일 아니면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끊지 마. 용건 있어. 나랑 미나가 지금 시내 백화점에 있는데 설이라 너한테 선물 좀 사주려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좀 부족하게 가져와서 혹시 와서 계산 좀 해줄 수 있겠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한테 선물을 사주기는요. 분명히 자기들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를 부른 것이겠죠? 저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 없어요. 집에서 설음식 준비해야 해서 바빠요. 두 분이서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세아가, 잠깐이면 돼. 우리가 그 여성복 매장에 있을게.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 선물 사고 바로 갈게. 시간 많이 안 뺏을게. 제가 거절하려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제 팔을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냥 한번 가봐. 저 사람들이 무슨 꿍꿍이인지 확인도 할 겸. 괜히 백화점에서 소란 피워서 내 망신시키는 것보다 낫잖아.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백화점에서 돈을 안 내준다고 소란이라도 피우면 제 이미지만 나빠질 테니까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가볼게요. 어느 매장에 계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제 허락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3층에 있는 타임 매장에 있을게.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말한 뒤 저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기사님이 이미 차를 대기시켜 놓았죠. 차를 타고 금방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설 연휴라 그런지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곧장 3층으로 올라가 타임 매장을 찾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와 미나가 옷걸이 앞에서 여러 벌의 옷을 들고 거울에 비춰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옷을 내려놓고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세아가, 드디어 왔구나. 이것 좀 봐. 이 옷들 전부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나랑 내가 특별히 골랐어.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옳게. 이 빨간색 코트 정말 예쁘지 않아요? 설에 입으면 딱이겠다. 이 원피스도 소재가 정말 좋은데 올케가 입으면 진짜 예쁠 거예요. 저는 그들이 들고 있는 옷을 힐끗 봤습니다. 모두 가격이 엄청난 명품 브랜드였죠. 빨간색 코트는 가격표에 180만 원이 넘었고 원피스도 1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를 위해 고른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집에 입을 옷 많아요. 두 분이 마음에 드시면 직접 사서 입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널 위해 고른 건데 우리가 어떻게 너랑 비교가 되겠니? 이런 좋은 옷은 네가 입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돈을 부족하게 가져와서 혹시 먼저 계산 좀 해줄 수 있겠니?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 저는 이미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죠. 돈도 없이 이런 매장에 와서 옷을 사신다고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예전에 블랙카드 드렸을 땐 돈을 물쓰듯 하시더니 이제 카드가 정지되니까
저보고 계산해달라고요? 제가 그렇게 어수룩해 보이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제 팔을 붙잡고 다시 애교를 부리려 했죠. 세아가 곧 설이잖아. 나랑 미나도 입을 새 옷이 없어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다시는 너한테 부담 안 줄게. 그때 매장 직원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가족분께서 안목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옷들은 저희 매장 신상품이라 인기가 아주 많아요. 지금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할인도 해준대잖아. 얼마나 좋아. 세아가 그냥 우리 좀 사줘라. 저는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직원을 향해 말했죠.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옷을 사시려면 직접 계산하라고 하세요. 저는 절대 돈 내주지 않을 겁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저와 시어머니 미나를 번갈아 보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네가 누구한테 시집 왔는지 잊었어? 넌 내 아들 며느리야. 우리가 내 가족이지.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옳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계산 좀 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저는 그 둘을 보며 속에서 불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족? 예전에 어머님이 저를 쫓아내고 남이라고 했을 땐 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안 하셨는데요? 이제 와서 돈 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두 분, 얼굴 바꾸는 기술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너, 미나야. 예전에 블랙카드로 가방이랑 핸드폰 살 땐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니 이제 내 돈으로 옷 한 벌 사려니까 아까워? 내가 아직도 너희들을 위해 돈이나 쓰는 바보인 줄 알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을 듣고 몰려들어 시어머니와 미나를 향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봐. 돈도 없으면서 남한테 사달라고 하네. 정말 뻔뻔하다. 그러게, 저 아가씨가 상관없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매달리네.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보나마나 예전에 저 아가씨한테 빌부터 살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저러는 거겠지? 시어머니와 미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미나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더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가자. 시어머니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한번 쏘아본 뒤 말했습니다. 그래, 너 독하다. 우리 간다. 다시는 너 안 찾아.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미나를 끌고 허둥지둥 매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말해주었죠. 저는 매장을 좀 더 둘러보다가 제 캐시미어 스웨터 한 벌과 엄마에게 드릴 스카프를 산 뒤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구에 다다랐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시어머니와 미나가 저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걸음을 재촉해 차 쪽으로 향하는데 그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미나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옳게, 잠깐만요. 할 말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바쁘니까. 미나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옳게. 예전에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옳게를 쫓아내고 남이라고 한 것도 잘못했고 제가 맨날 조른 것도 잘못했어요. 제발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카드 다시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집안 사정이 정말 너무 어려워요. 물도 전기도 끊겨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고 있어요. 저희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저는 미나의 그 불쌍한 표정을 보고도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당신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겨준 적은 있었나?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까 나를 찾아? 너무 늦었어. 카드는 절대 다시 안 풀어줄 거야. 앞으로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나는 당신들 집안이랑
이제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때 시어머니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모질게 굴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굶어 죽는 걸 보고만 있을 셈이냐? 우린 내 남편 가족이잖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굶어 죽는다고요? 멀쩡한 손발 놔두고 왜 굶어 죽어요? 직접 돈 벌 생각은 안 하세요? 예전에는 제 블랙카드 믿고 편하게 살다가 이제 카드가 끊기니 어쩔 줄을 모르시나 보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당신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럴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그들을 지나쳐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바로 차를 출발시켰죠. 차창 밖으로 시어머니와 미나가 그 자리에 서서 분한 듯 발을 구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들이 너한테 함부로 굴지는 않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옷 사달라고 조르다가 저한테 한 소리 듣고 망신만 당했어요. 아마 지금도 백화점에서 창피해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저녁에는 설 음식으로 가득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태전과 엄마가 특별히 준비한 신선로까지 맛있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저와 엄마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며 설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어땠을까요? 아마 어둠 속에서 퍽퍽한 빵이나 씹고 있었겠죠. 저는 민준이 저희 집 앞에서 추위에 떨던 모습과 시어머니와 미나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하던 모습을 떠올렸지만 조금도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가족으로 존중해줬더라면 결코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코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죠. 분명히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 저를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가 어떤 방법을 쓰든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을 맞춰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엄마와 함께 마당에서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형형색색의 불꽃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면서 다시는 그들 같은 사람들과 엮이지 않겠다고요.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로 설날 당일에 시어머니가 또다시 찾아올 줄은요. 이번에는 민준과 미나까지 모두 데리고 손에는 값싼 과일 몇 개를 들고서 말입니다. 아마 세배를 핑계로 블랙카드를 다시 풀어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용서받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부, 설날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쿵쿵쿵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죠. 눈을 비비며 창가로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 이민준, 그리고 이민아였습니다. 세 사람은 엄마 집의 웅장한 철문 밖에 서서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시들시들한 사과 몇 개가 들어있었죠. 누가 봐도 길가 슈퍼에서 대충 사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세아가 문 열어라. 설날인데 우리가 너랑 장모님께 세배하러 왔잖아. 명절에 가족을 문전박대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이민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낮은 비굴한 목소리였죠.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우리 할 얘기가 있잖아. 엄마랑 동생이 밖에서 떨고 있어. 미나는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마지못해 서 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에게 억지로 끌려온 것이겠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설날의 즐거운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찾아와 분란을 일으키다니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를 서고 있던 박 팀장님에게 말했습니다. 박 팀장님,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시끄럽게 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쫓아내세요. 명절 분위기 망치게 둘 수 없어요. 박 팀장님은 엄마를 오랫동안 모신 분이라 저를 무척 아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철문으로 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가씨께서 오늘은 손님을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손님이라니, 우리가 무슨 손님이야. 우린 가족이야, 가족. 설날에 세배하는 건 당연한 도리인데 왜 못 만나게 해? 게더러 직접 나와서 말하라고 해. 안에 숨어서 뭐 하는 짓이야? 미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뻔하지, 뭐. 올케가 우리한테 세뱃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거잖아. 짠순이. 박 팀장님이 난처해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철문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문을 안 열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동안 하신 행동이 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줬기 때문이에요. 섣달 금음날 백화점에서 저한테 옷값 계산해달라고 하다가 망신당한 일 벌써 잊으셨어요? 이제 와서 세배라니 진심으로 세배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블랙카드 풀어달라고 조를 기회를 엿보러 오신 거예요? 스스로 잘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얼굴 근육을 떨며 재빨리 웃는 얼굴로 바꿨습니다. 철창을 붙잡고 애원했죠. 세아가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날은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설날인데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우리 들어가서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하자. 장모님께 세배라도 드리게 해줘.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엄마 앞에서 불쌍한 척해서 엄마가 저를 설득하게 만들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그런 수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됐어요. 저희 집 차는 어머님 입에 안 맞을까봐 겁나네요. 어서 돌아가세요. 괜히 여기서 떨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또 제가 구박했다고 하실 거잖아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분한 외침과 미나의 불평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곧 마당에 걸린 홍등에서 울리는 전자 폭죽 소리에 묻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엄마는 소파에 앉아 사과를 깎으며 웃고 계셨습니다. 아까 아래층 소동 다 들었다. 문 안 열어준 거 잘했어. 지금 마음 약해지면 앞으로 더 골치 아파질 거야. 저는 엄마 옆에 앉아 갓 자른 오렌지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목으로 넘어가자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만약 들여보냈으면 또 무슨 수작을 부렸을지 몰라요. 아, 엄마, 우리 점심 먹고 백화점 갈까요? 집에 간식이 다 떨어졌어요. 엄마 설 선물도 사드리고 싶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자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좋지, 나도 마침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거든. 아침 식사를 마치자 기사님이 이미 검은색 벤츠를 대문 앞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저와 엄마는 차에 올라탔죠. 설날이라 길에는 차가 별로 없었고 우리는 금방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먼저 지하 1층 식품관으로 갔습니다. 식품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는 쇼핑카트를 밀고 엄마는 옆에서 이것저것 골랐습니다. 금세 카트가 가득 찼죠. 저는 기사님에게 전화해 물건들을 먼저 차에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우리 4층 보석 매장에 가봐요. 엄마한테 옥팔찌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요. 엄마는 입으로는 비싸다고 말렸지만 눈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4층 보석 매장은 지하와는 달리 조용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옥 전문점인 옥원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점장인 왕언니가 달려나왔습니다.
엄마와는 오랜 단골이었죠. 사모님 아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어떤 걸 보러 오셨어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우리 딸이 나한테 옥팔찌 하나 사준다고 해서 좋은 걸로 추천 좀 해줘요. 왕 언니는 우리를 옥팔찌가 진열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희고 푸른 옥팔찌들이 아름답게 놓여 있었죠. 왕 언니는 그중 비취색 팔찌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 비취 팔찌 한번 보세요. 색이 정말 곱죠? 잡티 하나 없이 맑아서 사모님 피부톤에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엄마가 팔찌를 손목에 대보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어 왕 언니에게 가격을 물었죠. 이 팔찌 얼마예요? 저희 엄마한테 딱인 것 같아요. 왕 언니가 막 입을 열려는데 등 뒤에서 시큼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새아가 아니니? 설날부터 보석 사러 다니고 돈도 참 많다. 자기 엄마한테는 이렇게 비싼 걸 사주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그녀와 미나는 다른 매장을 구경하다가 여기까지 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미나는 진열장의 옥팔찌를 넋놓고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왕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제가 무시하자 시어머니는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아가 안목도 참 좋다. 이 팔찌 정말 예쁘네. 비싸겠지? 내 엄마는 정말 복도 많아. 나 같은 사람은 싼 목걸이 하나 사려 해도 망설여지는데. 미나도 다가와 진열장의 팔찌를 만지려 했지만 왕언니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미나가 제게 말했죠. 올케, 이 팔찌 얼마예요? 저 이렇게 예쁜 옥팔찌 처음 봐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지는 건 안 돼. 옥은 귀에서 깨지면 네가 배상 못할 테니까. 갖고 싶으면 네 돈으로 사. 남의 물건 탐내지 말고. 미나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시어머니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새아가 말이 너무 심하잖아. 미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한번 만져보는 게 뭐 어때서 그래? 한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한 가족이요? 예전에 저를 남이라고 쫓아내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한 가족이에요? 제가 엄마 선물 사는 걸 보고 슬쩍 와서 콩고물이라도 얻어 가시려고요? 두 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주변 손님들이 우리의 싸움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언니가 포장된 팔찌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말했죠. 손님들, 진정하세요. 오해입니다. 오해. 아가씨, 팔찌 포장 다 됐습니다. 마음에 드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왕 언니의 아가씨라는 호칭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도 싸움을 멈추고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죠. 왕 언니는 계속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가씨, 저희 매니저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아가씨는 저희 백화점의 평생 VIP이시고 또 저희 백화점 최대 주주님의 따님이시니 저희 매장에서의 모든 구매는 무료입니다. 이 팔찌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무료라고? 시어머니와 미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눈은 동그래지고 입은 떡 벌어졌죠.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손을 떨었습니다. 네. 네가 백화점 주주 딸이라고? 이 신세계 백화점이 너희 집 거야? 미나도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쩐지 올케가 블랙카드 10장을 마음대로 정지시키고 그 많은 고급차를 보낼 수 있었던 거야. 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저는 왕언니에게서 팔찌 상자를 받아들고 시어머니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제가 그동안 말 안 한 건 가족끼리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제 겸손을 만만하게 봤고 제 호의를 당연하게 여겼죠. 이제 제 정체를 아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아주 놀랍고 후회되시나요? 주변 손님들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아가씨가 이 백화점 사장님 따님이구나. 어쩐지 기품이 있더라. 저 두 사람은 정말 사람 볼 줄도 모르네. 사장님 따님한테 빌붙으려고 하다니 꼴 좋다. 시어머니는 주변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졌다 붉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남편에게 의지해 사는 줄 알고 저를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이제 저의 배경을 알게 되자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미나는 아예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뒤에 숨었죠. 저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왕언니에게 인사하고 엄마의 팔짱을 끼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와 미나의 절망적인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됐네. 내 정체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함부로 널 못 건드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귀찮게 구는 일은 없겠죠. 백화점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저는 엄마에게 팔찌 상자를 건넸습니다. 엄마, 한번 껴보세요. 잘 맞는지. 엄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팔찌를 손목에 꼈습니다. 차창에 비춰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죠. 잘 맞네. 아주 잘 맞아. 우리 딸 안목은 최고야.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TV를 보는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이 겪을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적으로 돌렸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7, 8시쯤 이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지치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당신 정말 신세계 백화점 주주 딸이야? 엄마랑 미나가 오늘 백화점에서 돌아온 뒤로 계속 울기만 해. 나중에야 엄마가 보석가게에서 당신이 계산도 안 하고 점원이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그 백화점이 당신네 집 거라고 하더라.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당신 집안이 그런 배경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가 오늘 당신한테 큰 실수를 했다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 나보고 대신 사과해달래.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요? 예전에 저를 쫓아내고 남이라고 했을 땐 왜 사과 안 했는데요? 이제 와서 저희 집 배경을 아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죠. 서연아, 우리 집이 잘못했어. 엄마가 너무 심했고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한 것도 내 책임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는 지금 식사도 안 하고 울기만 해. 집에 물도 전기도 끊겼고 아빠 혈압약도 다 떨어져가.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줘. 제발.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민준 씨, 여러 번 말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집에 물과 전기가 끊긴 건 당신들이 관리비를 안 내서 그런 거고 아버님 약이 없는 건 당신들이 미리 사두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어요.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잠시 후 예상대로 문 밖에서 이민준이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와 엄마는 무시했습니다. 그 소리는 곧 경비원에게 쫓겨나면서 멈췄죠. 그 후로 시댁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나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민주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정불화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요. 하지만 후회하기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육부, 시댁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저는 직접 보지 않아도 박 팀장님이 가끔 전해주는 소식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죠.
저를 남 취급하며 내쫓을 때는 그들도 무자비했으니까요. 그러다 며칠 뒤 큰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박 팀장님이 장을 보고 와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방금 시장에서 이민준 씨네 이웃을 만났는데 이병철 어르신께서 어젯밤에 쓰러져서 119에 실려가셨답니다. 혈압약을 못 드셔서 혈압이 너무 높아졌다고 하네요. 저는 귤을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시아버님은 저를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처럼 저를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시댁에 가면 몰래 사탕 몇 개를 쥐어주시며 아가씨는 단 거 좋아하지라고 말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을 알아채고 손을 토닥였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그 여자나 미나는 안 보더라도 어르신은 뵙고 와야지.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저는 기사님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하고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영양제를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비서에게는 최고급 혈압약을 사서 병원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병원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시아버님이 302호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다다르자 안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미나의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처음에 올케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은 안 됐잖아. 이제 아빠 쓰러졌는데 우리 입원비 낼 돈도 없잖아. 어떡할 거야? 미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걔가 백화점 사장 딸인 줄 알았냐고.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 내 오빠는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가서 아직도 안 오고 이러다 병원에서 아빠를 일반 병실로 옮기겠다고 하면 어떡해.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순간 조용해졌죠. 시어머니와 미나는 저를 보고 놀라움과 민망함, 그리고 약간의 비굴함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들고 있던 혈압약과 영양제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말했죠. 이 혈압약 환자분께 드려도 될까요? 간호사는 약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약 효과 좋습니다. 진작에 드셨으면 쓰러지실 일도 없었을 텐데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붙잡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아가 와줘서 고맙다. 내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네가 이렇게 와주니 정말 다행이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뵈러 온 거지 두 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입원비는 이미 제 비서가 500만 원 수납했습니다. 부족하면 더 내라고 할게요. 입원비를 냈다는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고맙다, 세아가. 정말 고마워. 네가 정말 착하구나. 예전엔 다 엄마가 잘못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올케. 예전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맨날 조르기만 하고 화 푸세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침대 옆에서 시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힘없이 웃으셨죠. 서연아, 와줬구나. 괜히 신경 쓰게 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푹 쉬시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와서 환자가 쉬어야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죠. 저와 엄마는 내일 다시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약해지지 마라. 입원비 내줬으니 저들이 또 너한테 매달릴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래도 입원비가 없어서 쫓겨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입원 한 번만 도와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할래요. 예상대로 다음날 병원에 가자 시어머니는 블랙카드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아가 내 아버님 아직 병원에 계시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우리 집은 이제 수입도 없고
블랙카드 한 장만이라도 다시 풀어주면 안 될까? 공과금이랑 병원비만 낼 수 있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돼요. 입원비는 제가 내드릴 수 있지만 카드는 안 됩니다. 두 분 다 멀쩡한 손발 있으니 직접 돈을 버세요. 민준 씨도 직장이 있고 어머니도 동네에서 청소일이라도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저한테만 기댈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청소를 해? 창피하게. 그리고 넌 내 며느리잖아. 시댁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민준 씨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한 거지. 당신들 집안의 현금 인출기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당신들을 도운 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였지만 당신들은 저를 남 취급하고 쫓아냈잖아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요. 그때 민준이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빵 몇 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아빠 아침 사오다가 회사에 잠깐 들렀는데 부장님이 또 집안일로 일에 지장 주면 해고하겠다고 하더라. 저는 그가 들고 있는 빵을 보자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에 그는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비싼 밥을 사 먹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몇백 원짜리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봤지? 내 오빠 이제 직장도 위태로워. 우리 집 수입이 끊기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세아가 우리 좀 불쌍하게 여겨서 카드 한 장만이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준 씨가 해고당하기 싫으면 일에 더 집중해야죠. 계속 남에게 기댈 생각만 하지 말고요. 정말 살기 힘드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언제까지 저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가 너무 모질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저에게 의존하려 할 테니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에 직접 가는 대신 비서를 통해 영양제와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님이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준이 저에게 전화해 데리러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민준에게서 또다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관리사무소에서 또 와서 관리비 내라고 독촉해. 이번에도 안 내면 집을 경매에 넘기겠대.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전에 회사에서 가불이라도 받으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런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도 빌려봤는데 아무도 안 빌려줘. 정말 방법이 없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내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앞으로 당신들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민주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시는 너한테 폐 안 끼칠게. 저는 비서를 시켜 관리비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엄마가 어제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랑 싸우다가 맞았어요. 지금 병원인데 한번 와주시면 안 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님이 남이랑 싸우다 맞은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 좀 그만 괴롭혀요. 미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올케,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도 잘못했다고 빌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병원비 낼 돈도 없단 말이에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끝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죠. 병원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말했죠. 세아가 왔구나.
내가 어제 시장에서 물건값 좀 깎으려다가 상인이랑 시비가 붙어서 맞았어. 네가 내 억울함 좀 풀어줘. 저는 그녀의 다친 얼굴을 보고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시장에서 억지를 부리기로 유명했으니 맞은 것도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풀어드릴 억울함은 없습니다. 억울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병원비는 제가 내드리겠지만 이것도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당신들 일로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민준 씨와는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끝이에요. 이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세아가 이혼이라니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랑 안 싸울게. 남이라는 말도 안 할게. 제발 민준이랑 이혼하지 마. 미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옳게. 오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서우세요? 예전에 저를 쫓아낼 땐 제가 이혼할까봐 무섭지 않으셨나요?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말을 마친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이민준과의 이혼, 그것이야말로 제가 내린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준에게 전화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결국 동의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엄마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아, 잘했다. 이제 너도 행복해져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말에 민준과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구청을 나오며 저는 이혼 증명서를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끝이에요. 당신 가족 잘 챙기고 다시는 나 찾지 마세요.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의 미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7부 이민준과 이혼한 뒤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쇼핑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 회사에 나가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죠. 시댁일은 완전히 잊고 싶었지만 박 팀장님이 전해주는 소식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박 팀장님이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시장에 갔다가 이민준 씨 어머니를 봤습니다. 거의 거지꼴이더군요. 채소 가게 앞에서 남들이 버린 시든 배추잎을 줍고 있었는데 가게 주인이 한 소리 하니까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동정심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에 제 블랙카드로 백화점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쇼핑하던 사람이 이제는 버려진 채소를 줍는 신세가 되다니. 엄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지. 처음에 너한테 잘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때 박 팀장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앞 슈퍼 사장님인데 방금 이민준 씨 어머니가라면 한 봉지를 사려는데 주머니를 다 뒤져도 500원밖에 없어서 사장님이 그냥 한 봉지 줬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회사 건물 아래였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낡은 패딩을 입은 시어머니가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전 며느님, 우리 좀 살려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민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저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엄마는 경비원들을 시켜 그녀를 떼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은 곧 해고당하게 생겼고 우리 딸은 밥도 못 먹고 있어.
네가 우리를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녀는 한참을 더 소란을 피우다 울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박 팀장님이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가씨, 이민준 씨 어머니가 요즘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있답니다. 그녀는 먼저 민준의 고모 댁에 찾아갔지만 예전에 고모가 집 지을 때 돈 빌려달라는 걸 거절하며 망신 줬던 일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네가 나보고 가난하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빌리러 와? 라는 핀잔만 들었죠. 그 다음에는 민준의 외삼촌 댁에 찾아갔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외삼촌네 아들 결혼식 피로연 음식이 맛없다고 험담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빗자루를 들고 그녀를 쫓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당신 같은 속물은 필요 없으니 당장 꺼져.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은 이모할머니 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이모할머니는 정말로 먹다 남은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니 이 찬밥이라도 먹고 가던가. 돈은 없어. 너 같은 사람은 굶어도 싸. 시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단 한 푼도 빌리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오히려 그녀를 비웃었죠. 며느리 돈으로 잘난 척하더니 이제 이혼당하니까 상갓집게 신세가 됐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이 일로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벽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집안에서는 미나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다 엄마 때문이야. 올케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미나는 울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내가 걔가 백화점 사장 딸인 줄 알았냐고 라며 맞받아쳤죠. 이민주는 회사와 가정의 이중고에 시달리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만 좀 싸워요. 처음에 제 아내한테 잘해줬으면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그의 외침에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싸움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후 시댁의 삶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매일 값싼 라면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고 미나는 영양실조로 헬쑥해졌습니다. 이민주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죠. 시어머니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늙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이것이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저는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8부. 그 후로 저는 엄마와 함께 더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시댁의 일은 완전히 잊은 채로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은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늦잠을 자고 있는데 박 팀장님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이민준 씨네 가족이 전부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저는 잠이 확 깼습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정말로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 있었고 그 중앙에는 시어머니, 이민준, 미나, 그리고 겨우 몸을 추스른 시아버님까지 네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구걸하는 사람처럼 낡은 밥그릇까지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전며느님, 우리가 다 잘못했어. 우리 가족 모두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우리 좀 용서해주고 살길 좀 열어줘. 이민준도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미나와 시아버님도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을 지키면 도와주겠지만 못 지키겠다면 계속 거기서 무릎 꿇고 있던가.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말만 해.
무슨 조건이든 다 지킬게. 살려만 줘. 저는 그들을 차례로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첫째, 이민준 씨. 다시는 저와 제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세요. 우리는 이제 완벽한 남입니다. 이민준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어머니. 예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서 모든 이웃 앞에서 제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저를 남이라고 험담하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요. 모든 이웃이 어머님을 용서할 때까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이민아 씨, 당장 일자리를 구하세요. 식당 서빙이든 청소든 상관없어요. 월급의 절반은 예전에 내 카드로 샀던 명품들을 갚는 데 쓰고 앞으로는 절대 남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당신들 집의 주택담보대출금은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모든 생활비와 대출 상환은 당신들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단 한 푼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지키면 제가 이번 달 대출금과 약간의 생활비를 주겠습니다. 못 지키겠다면 알아서 하세요.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킬게, 다 지킬게, 약속할게.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제 비서가 당신들을 계속 지켜볼 겁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제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썼던 돈 전부를 받아낼 겁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게 만들 거예요. 그들은 겁에 질려 절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저는 비서를 불러 이민준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그들에게 대출금과 생활비를 건네주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 제게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그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예전 아파트에 가서 하루 종일 이웃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나도 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고 매달 제게 빚을 갚아왔습니다. 이민주는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않았고 더 열심히 일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예전의 상처와 분노 대신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행복한 여자일 뿐입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앞으로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